안정적인 직업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단 전문직, 의사, 대기업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학위를 열중하고 스펙을 쌓는다라기보다는 돈이 어느 시장에 몰리고 있지 사람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이 등장하고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됐죠. 그렇다고 사람의 일이 사라졌는가? 새로운 안정적인 직업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결국은 어떤 직업이 살아남게 될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기술 전문 미디어 테크엠이라는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호 부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년 정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직접 현장에서 취재했던 전문 기자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수출 국가고 이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기술을 더 이상 떼내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하고 트렌드가 어떤지를 보고 관련해서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지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I가 고소득 직업도 대체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이고 실제 이미 현장에서는 많이 체감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제 대졸 초임을 직접 채용을 하거나 그런 형태가 이제 많이 줄었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해서 뽑는다라기보다는 ESG나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정책의 이제 그런 보폭을 맞추기 위한 채용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계에서 인간의 노동을 조금 많이 효율화하는 특히 인간의 단순 노동이라든지 어떤 산업, 사실 이건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거의 모든 산업단에서 마찬가지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인 툴들 그리고 그 툴들을 담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이미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기업용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면서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상품들이 이미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이라는 부분이 많이 사라졌고 기존의 인력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했던 노동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종속적인 이유였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대체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서류 작업하는 과정들 이미 굉장히 많은 AI 툴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호기심으로 일종의 문답형으로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들 챗GPT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 그런 형태를 넘어서서 데이터가 외부에 반출되지 않는 기업 안에서만 쓸 수 있는 AI 툴들이 이미 보급을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고 심지어 비용마저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기업 단에서만 보통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저는 100인 이하, 50인 이하 중소기업들까지도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와 이런 이제 전문직들의 일종의 화이트 칼라 직군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변화를 갖고 있나를 보면 인사이트가 있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쪽에 있는 전문 직군들이 사실 당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이느냐? 과거의 변호사 사무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4대 로펌, 5대 로펌, 대형 로펌들이 있죠. 근데 로펌 안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들을 보면 숫자적으로는 사실 변호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흐름을 보고 또 하나는 기업 시장과 산업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공력을 쏟아야 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전문 인력을 뽑았던 게 이제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일종의 변호사가 아닌데 로펌을 운영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미 지금 AI로 대체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건을 수임하기까지 그 산업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저작권 이슈도 있고 또 해외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법적 분쟁 이슈가 있어요. 그런 것들 트렌드를 과거에는 해외 기업이나 해외 어떤 그 법적인 사례들을 직접 찾아서 직접 손으로 리라이팅을 해서 내부에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그런 전문 영역을 보조해주는 수단은 이제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대부분 AI나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직군의 숫자 자체가 줄거나 그들의 경쟁력을 위협을 가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일의 효율화를 AI가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필요한 인력 자체는 매우 빠르게 줄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AI는 어떤 기준으로 특정 직업을 대체하고 어떤 직업은 살아남게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하세요. 저도 금융이나 과방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일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저는 100%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그 주체는 결국 인간이 돼야 될 것이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적인 부분 또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산업계의 가장 큰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에 보면 이미 더 이상 채용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투자에 대해서도 효율을 느끼는 그런 경영진들이 많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AI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지자체와의 이슈 또는 정부와의 이슈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억지로라기보다는 그런 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한 또는 어떤 배경적인 이슈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을 사회적 기업, 착한 기업, 좋은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기업군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고, 그럼 이렇게 사람을 뽑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이거는 10명에서 할 일인데 어떤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40명을 뽑은 거죠. 그 기업은. 그럼 이 40명을 놀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40명이 AI에 매우 익숙하고 테크 기술을 보조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대기업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명 뽑아도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기업들이 있고, 그들에게 AI 툴을 빠르게 숙련을 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럼 결국은 어떤 직업이 살아남게 될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직업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저 직무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업을 다 없애고 AI가 대체하는 거는 정무적인 이슈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 또는 우리 변호사나 대부분 직업 윤리가 존재하죠. AI의 기술은 결국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개발이 될 거고, 거기에 윤리가 투입이 돼야 될 텐데 그건 결국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무가 좀 더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직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해외 기업의 동향과 트렌드를 분석해서 사실 우리 정부 부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 연구기관들이 이제 철마다 발표를 하고 그걸 실제 기업들이 반영을 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집계하는 건 AI가 가능할 텐데, 다만 그런 내밀한 정보까지 AI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습득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사람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다면 AI가 직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직무가 바뀔 수 있고 직업의 효율화를 가져다 준다면 사람의 가치가 더 어디서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AI를 협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AI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먼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결국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사람과 얼마나 유대관계를 갖고 그쪽 직군에 있는 사람들과 그 시장과 얼마만큼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얼마나 열의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결국 AI를 협업의 도구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AI의 대체 가능성,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AI나 기술적인 이해도가 낮은데 그럼 나는 이 기업을 지망할 때 어떤 걸 나를 어필을 해야 될까? 기술이 결국은 모든 인간들을 굉장히 고퀄리티의 직능인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AI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는 1000명 중에 1명 또는 10,000명 중에 1명이 열의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에서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10,000명, 10만 명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나도 AI 기술이 지금 접근 허들이 낮잖아요. 누구나 우수한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협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는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 그리고 우리가 모두 선망하는 일종의 화이트 칼라의 고소득 직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먼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 이 기술의 윤리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기술 성장을 막는 거의 유일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AGI라고 하죠. 정말 초거대 AI, 그리고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습득해서 거의 사람에 비등할 정도로 데이터를 쌓으면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얼마나 무서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많은 이들이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죠. 결국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할 텐데,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 때 러다이어트 운동이라고 있었죠. 기계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것 같으니까 기계를 부셔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런 폭력적인 움직임까지도 일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많은 직공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업을 종사했던 사람이 하는 일에 머물렀던 분들이 그 당시에 되게 안정적일 수 있었으나 기술이 등장하고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됐죠. 근데 그렇다고 결국 우리가 사람의 일이 사라졌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안정적인 직업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당장 내다보고 예상하는 건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리고 기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귀를 열어놓고 다수의 어떤 생활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 돈의 흐름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급여,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이슈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이 필요하다는 건데, 결국 지금 현재 기술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돈의 흐름인 것 같거든요.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가 조금 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로 80년대생이라 어느 대학을 가느냐, 우리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것들에 조금 안정적인 직업을 향하는 어떤 흐름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는데, 저는 앞으로 그건 되게 크게 바뀔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다만 그렇다고 공부를 못 해야 되느냐, 영어 공부를 우리가 등한시해야 되느냐,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학습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돈의 흐름, 그리고 어쨌든 많은 기술이 모여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의 트렌드를 보면 결국 그 나라에서 선망하는 직업들, 특히 선진 시장의 고령화 이슈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과 접목돼서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와 어떤 수요를 만들어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직업이 분명히 현재는 안정적인 직업 내지는 선망하는 직업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 앞으로 크게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단 전문직, 막연하게 의사, 대기업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학위를 열중하고 스펙을 쌓는다라기보다는 돈이 어느 시장에 몰리고 있지, 그쪽 방면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지, 분명히 기술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치의 영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정치를 뭐 직업으로 설명하기엔 되게 어려운 건데, 기술이 쓰이고 사용하고 범용적으로 확대하는 데까지의 사회적 합의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직업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가장 유용하게 쓰고 계시는 AI 툴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툴 하나하나 소개하는 거는 사실 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충분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월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들의 퀄리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 AI의 샘 얼트먼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AI를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AI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활용되는 그 순간의 모든 기회비용들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AI의 서비스들이 이제 정말 많아질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AI 에이전트를 각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을 더 드리면, 대학생들 PPT 많이 만들잖아요. 사실 기업에서도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은 유료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검색하시면 뭐 3에서 4만 원대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유료 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한두 번이라도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발전해 나가는지, 사실 저는 3개월 4개월 전과 대비해서 최근에 AI 에이전트들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튜버라든지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더 아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 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다수의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면서 이 서비스들을 단순히 쓰고 놀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어떻게 이 기능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아이가 더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네,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AI로 인해 가장 크게 변할 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모든 산업군에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인간의 노동, 반복적인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 특히 그런 것들이 대체되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군이겠죠. 뭐 당면하게는 IT 이슈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특히 테크 기업들은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좀 보수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효율화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더 쉽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상장한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가 있습니다. 그 게임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게임사, 뭐 대형 게임사 얘기하면 뭐 넥슨이나 NC소프트 같은 기업들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전체 인력이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프트업의 시가총액이 이미 NC소프트를 넘어섰어요. 직원 300에서 400명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몇 명의 기획자, 몇 명의 천재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미 1000명, 5000명 있는 대기업들을 따라잡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술이 주 베이스인 산업군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 부분이고, 아마 NC소프트라는 기업을 검색하면 요즘 최대의 화두가 구조조정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5,000명을 3,000명까지 줄이는데 지금 1년이 걸렸고, 더 줄여야 될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미 판교 테크노빌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하나는 금융 섹터인 것 같아요. 특히
돈이 오가는 곳을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가장 밝은 곳이 아무래도 금융이겠죠. 특히 지금 금융산업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운영단에서 효율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심지어 영업이나 대면 섹터에서도 그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이와 IT 섹터는 이제는 정말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게 머지않아 우리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고 직접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 산업군에서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빠른데요. 그렇다면 AI는 부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까요? 네, 사실 게임 산업 얘기를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군과 AI를 잘 활용하지 않는 기업군은 단순히 어떤 개발에서의 이슈, 서비스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결국 롱런, 소비자에게 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출시를 해서 이 게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제품 수명 주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PLC라고. 과거보다 확실히 좀 짧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AI가 들어가면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게임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계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소비의 과정에서 AI가 저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AI를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업들, 미국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AI를 사용하면서 사실 유통단에서의 물류 비용을 많이 줄여냈어요. 미국인 월마트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회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이익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EP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상장주들 실적 발표 시즌인데 AI를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AI를 쓰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 중에 이제 K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KT가 이제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났는데 직원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자르고 있어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기업 출신이고 KT라는 곳이 일단 시작부터가 국가에서 시작한 국영통신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통신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부의 흐름이라기보다 또는 어떤 기업의 멀티플 확장, EPS 관점에서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직결될 것이다. 특히 AI가 자본과 노동의 역할을 지금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AI를 적극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는 결국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AI가 돈을 버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체크하는 게 일단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AI를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이 어디고 그 기업들이 자신들의 체급에 맞게 AI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과하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과하게 비용을 쓰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과도기라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AI를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들을 실적 발표를 매번 트래킹하면서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우리 일단 정말 생활인 일반적으로 대중의 시각에서 AI를 바라보자면 저는 이미 우리가 투자 시장 전반에서 AI가 기업 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별개로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코인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것들도 투자로서 지금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그런 것들을 AI에 위탁해서 하는 케이스들 이미 나오고 있어요. 국내 대표적인 증권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AI를 이미 지금 투자 상품 추천이나 개인화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일종의 일방향적인 경제 채널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투자에 대한 감을 키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AI에 위탁하는 것도 저는 지금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 차원에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자면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AI를 생각보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안 이슈라든지 또는 아직 AI에 대해서 특히 중견급 이상 또는 아직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산업군 섹터에서는 AI에 대해서 상사가 아직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최소한 그냥 문답식 정도로 호기심을 충족하는 정도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PPT를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주요 이슈들, 뉴스들을 내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이걸 AI로 내가 통계를 내보는 것,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나 그런 것들을 내가 AI에 직접 넣어보면서 결론을 한번 도출해보는 것, 또 하나 그냥 맛집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기호적인 부분, 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 추천이 나에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호의 데이터들을 AI에 맡기면서 나와 AI가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AI를 직접 나에 맞게 고도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유료 서비스들 중에서 이미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I와 친해져 보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일과 별개로 어떤 나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도 한번 해봄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하다한 거를 말하는 건 저도 좀 부담스럽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사 모바일의 MTS에 내가 직접 구매한 주식을 검색해서 보면 예전에는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매수 매도의 주체를 그냥 우리가 분석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AI로 어느 정도의 트렌드와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실제로 메인 화면에 많이 UI적으로 노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흘리지 말고 하나하나 내가 데이터를 직접 체크를 하고 정립해 보면서 일종의 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거죠. 증권사 앱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가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서비스들 안에서의 AI부터 일단 찾아서 보는 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것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AI가 부를 창출하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에서조차 사실은 그런 것들에 소외된 분들이 많은데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주변 환경의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AI가 되게 한 5년 전만 해도 머나먼 일이었잖아요. 뭐 일부 병원이나 일부 IT 기업 또는 일부 메이저 금융사들만 AI를 썼는데 지금은 누구나 구글 플레이나 네이버로 검색해도 AI를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의 대중적 허들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더 낮아질 거예요. 비용적인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더 빠르게 우리가 AI를 보급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재미난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출시된 지 꽤 오래돼서 뭐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과거의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게 어떤 개인의 어떤 수준, 역량, 차이, 내가 어떻게 조준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컨트롤을 잘해서 이걸 치킨을 먹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AI가 나의 실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게임을 잘 못해도 내 수준에 맞는 AI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크래프톤이라는 개발사에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게임을 못해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게임을 잘하든 잘 못하든 상관없는 이슈인 거잖아요. AI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능력과 어떤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모두가 AI를 쓸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 AI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I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AI를 상용화라고 말하는 부분도 되게 UI, UX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AI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비스처럼 써야 되거든요.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뱅크처럼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서비스여야 하는데 챗GPT가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챗GPT를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챗GPT를 검색해서 써본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광화문까지 갈 때 가장 빠르게 가는 법을 과거에는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챗GPT를 검색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챗GPT가 유료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더 효율화되고 고도화된 형태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3만원, 5만원, 10만원씩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대중화된 서비스를 연내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매우 어려운 얘기예요. AI를 대중화시킨다는 건. 근데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 저녁 11시에 퇴근하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원을 내고 블루를 부를까? 돈이 많은 분들은 만원, 2만원을 더 웃돈을 얹어서 블랙을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없는 분들은 계속 불러도 끝까지 택시가 안 오니까 30분 부르다가 그냥 버스랑 다른 형태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내가 카카오의 에이전트를 부르고 나 1시간 안에 집에 가고 싶어. 적당한 방법을 찾아줘. 아니면 나 1, 2만 원 정도 돈을 쓸 테니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 아니면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기다린다고 집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에 대한 답을 매우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답변해 줄 거고 이게 머나먼 일이 아니라 연내에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AI를 정말 너 대중화적인 형태로 쓸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AI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올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개인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부를 쌓는다라는 점은 뭐 사실 저도 뭐 부자가 아니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자들을 만나면 사실 같은 이야기들은 하세요. 매우 부지런하시고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저것 때문에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내일이, 되게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례로 요즘 새로 나오는 걸그룹 노래를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열린 자세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전 디지털 시대에 상대적으로 부를 조금 더 빨리 쌓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이것도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그리고 그 미국 안에서 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어떤 거를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호기심을 갖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분들 주변에 머물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시대거든요. SNS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인스타그램이 뭐 많은 부작용을 낳는 소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을 만한 채널들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X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호흡과 소통의 채널을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나쁜 점만 우리가 들춰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맞이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뭐 앞서 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와 가까워지자라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도 개발자가 아니고 모두가 우리가 사실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I를 되게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AI 서비스를 써보는 것부터, 그리고 AI가 적용된 서비스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한 번쯤 눌러보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AI 기업에 내가 종사할 수 있어, 내가 그 기업에 취직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부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놓아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극화 속에서 내가 저 직종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패배주의적인 시각으로 놓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요즘 정말 큰 기업들 내지는 돈이 많이 도는 섹터의 산업군들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은 그 패배주의에 탈피하는 것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당연한 지원과 복지가 뒤따라야 되는 거는 AI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겠지만,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부터 해보자라는 말씀을 꼭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